안녕하세요. 김우경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작품은 정철이 지은 장편가사죠. 관동별곡입니다. 자, 이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참고서나 교과서를 봤을 때 어때요? 상당히 길고 공부할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이 작품은 어렵다, 너무나 힘들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관동별곡이라는 정철의 작품은요, 우리나라 가사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그만큼 글을 잘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품이 굉장히 길지만 부분 여정지마다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면서 그 작품의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작품을 좀 지겹지 않게끔 그렇게 좀 공부를 좀 해두세요. 자, 먼저 간단하게 작품 개관 좀 살펴볼게요. 자, 당연히 양반이 썼기 때문에 양반 가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여정지마다 기행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내금강을 갖다 구경하고 그 다음에 쭉 동해안 선을 따라가지고 외금강을 구경하는 그런 선에서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행 가사죠. 자, 그 다음에 전격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격 가사는요, 이 작품도 그렇지만 마지막 결말이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시조의 종장의 그 형태하고 똑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를 가리켜서 전격 가사라고 하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맨 끝에 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로 끝나기 때문에 전격 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운율면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사음부 율격을 정확하게 잘 지킵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런 사음부 율격은 기본적으로 지켜지지만 가사문학에서요, 종종 어떤 작품들을 읽다 보면 깨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은 굉장히 그 사음부 율격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음보라고 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 왜 사음보인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음보라는 것은 걸음걸이의 단위가 음보예요. 그러면 네 걸음 걸을 때 한 마디를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네 걸음 동안에 전부 다 부르냐,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놨죠. 강호의 병이 깊다가 첫 번째 음이 낭독조입니다. 그리고 중림에 누웠다, 이게 두 번째 음이 낭독조가 되죠. 그럼 첫 번째 음이 낭독조는 일곱 글자고 두 번째 음이 낭독조도 따지고 보면 일곱 글자예요. 이렇게 앞에 게 7이고 뒤에 게 7일 때 앞에 게 7을 두 개의 음보로 읽고 두 번째 7을 갖다가 두 개의 음보로 읽으면 곱하기 2가 되니까 사음부 율격이 되겠죠. 자, 일단 뭐 가사는 기본적으로 사음부 율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삼음보 율격에서요, 여러분들이 하나 해볼까요? 자, 삼음보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갖다 보게 되면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 보면 오타가 이렇게 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낭독조가 뭐예요? 나보기가 역겹다죠. 두 번째 낭독조는 가다 이거입니다. 그죠? 첫 번째 낭독조가 대략 7글자고 두 번째 낭독조가 5글자가 되죠. 이렇게 7글자, 5글자 형태가 되는 경우는 의미 낭독조상으로 끊었을 때 7글자, 5글자 형태가 되는 경우는 앞에 게 7이니까 두 음보, 뒤에는 5개니까 1음보를 줘서 3부 율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보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띄어쓰기 단어로 끊어버리면 이건 곤란합니다. 음보는 의미 낭독조로 봐서 앞에 게 의미 낭독조와 뒤에 게 의미 낭독조가 7글자 형태라고 한다면 몇 음보? 4음보. 앞에 게 7글자, 뒤에 게 5글자 형태의 음보라고 한다면 그거는 3음보 율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격에 보시면 자신의 개인적인 감상을 갖다 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정적이죠. 자, 그리고 경치를 묘사하기 때문에 서경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사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자, 제자는 내금강과 관동팔경을 봤다 그랬는데, 관동팔경이라는 것은 바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외금강이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금강산 이쪽을 기행하고 쓴 내용들을 내금강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총석정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포를 지나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쓴 부분을 바다 쪽을 감상했기 때문에 외금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동별곡은 크게 내금강과 외금강 기행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보세요. 특징을 보시면 여러 가지 수학법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관동별곡의 특징입니다. 아까 했던 거죠. 사음부 연속체라 그랬는데, 연속체라는 것은 여러분 시조를 보시면 초장, 중장, 종장 하고 세 줄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가사 작품 같은 건 어때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사음부가 이어졌다 그래서 연속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은 운문에 속하지만 다시 말해서 사음부 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율, 즉 리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사는 시가문학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산문적인 내용도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서사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문학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산문문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사가 시가문학이면서 동시에 어떤 문학이다? 산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장르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교술 장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내용이 산문이고 형식이 운문이에요. 이걸 거꾸로 해서 내용은 운문이고 형식이 산문이다. 그러면 틀려버리죠. 간혹 가다가 그렇게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가사의 기본적인 특징 좀 볼 텐데요. 뭐 아까 했던 겁니다. 3, 4조를 기본으로 해서 사음 물격을 취하고 있고 형태상, 즉 형식적으로는 운문,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운문이지만 산문적인 내용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장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술 장르의 특징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가사와 후기가사의 비교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전기가사는 즉 율격을 정확하게 지키고 3543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격가사다라고 얘기하고요. 후기가사로 가게 되면 마지막 행위, 그 음수율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이 끊어졌다, 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변격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면에서 봤을 때 조선 전기가사는요, 저 임금에 대한 충성 또는 어떤 자연 친화, 어떤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 이런 부분들을 중심에 두는 게 조선 전기가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자신의 어떤 진솔한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기행을 갔다 오면서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담는다든지 좀 더 사실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는 시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조선 전기 시조 같은 경우도 도덕이나 충이나 자연 친화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았던 게 조선 전기 시조라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설 시조가 나오게 되죠.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담는 게 조선 후기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사도 마찬가지고 시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독해 들어가 볼게요. 자, 관동별곡 작품 독해 들어갈게요. 앞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가사 작품을 설명하면서도 선생님이 강조를 했지만 선생님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할 때 그 말소리하고 필기하는 속도하고 봤을 때 내 말소리가 더 빠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잘 못 적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동영상이에요. 그 동영상의 장점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돌려가지고 보시면 되죠. 항상 고전 작품, 특히 가사 같은 경우는 다른 고전 시가에 비해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잘 못 알아들었으면 반드시 앞으로 돌려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꼭 필기를 정확하게 해두고 공부를 해주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먼저 서사 부분은 그 정철이 유배지에 있다가 관찰사의 그 부임의 명령을 받고 관찰사로 강원도까지 부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그랬는데 강호라는 것은 자연이죠. 그 자연 속에서 병이 깊었다 그러는 것은 진짜로 병이 들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이 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쟤는 게임에 완전히 푹 빠져서 병적이야.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병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푹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었다는 얘기는 자연 속에서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연을 너무너무 병적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자연의 병이 깊었다 그럴 때 이 병과 관련되어 있는 한자 성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작품 분석 노트를 보시면 천석고항이라는 말하고 연화고질이라는 말 두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자연을 너무 사랑한다. 자연 쪽에서 너무나 몰입해 산다. 자연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들어갈 때는 한자성어 두 가지 꼭 암기해두세요. 천석고항이란 말과 연화고질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화고질 같은 연화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안개와 노을이에요. 안개와 노을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이죠. 고질이라는 게 지금도 쓰죠. 고질병이다. 그래서 자연의 병이 깊었다는 얘기는 천석고항, 연화고질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깊어가지고 자연의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웠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녹색으로 마킹해 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 녹색으로 마킹해 놓은 부분이 여정지입니다. 관동별곡은 기행가사예요. 그러면 기행문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기행문의 3요소가 뭐예요? 여정, 견문, 감상이죠. 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얘기일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여정, 견문, 감상 자체가 중요하냐? 뭐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기행문을 독해할 때는 항상 여정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보고 들은 게 무엇인가? 그게 견문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견문을 보고 화자가 또는 필자가 느낀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정을 중심으로 견문과 감상을 토대로 찾아나가는 게 기행문 독해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관동별곡도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점에 준해서 여정지를 중심으로 해서 화자가 바라본 대상이 뭐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는 게 독해의 가장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중림에 누웠다 그랬는데 이 중림이라는 건 어디냐면 전라남도 창평이에요. 정철이 벼슬을 다 그만두고 어디 가서 은거하고 있었냐면 창평에 가서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창평. 자, 그런데 임금님이 이제 명령을 준 거죠. 너 관동 800리에 가서 관동 800리가 어디예요? 강원도죠. 강원도에 방면을 맡겠답니다. 방면이라는 게 뭐냐면 관찰사의 임무를 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거지에 있었는데 관찰사의 임무를 맡겼으니 유배도 풀어줬죠. 그 다음에 관찰사로는 직책도 줬죠. 그러면 당연히 임금한테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어와 서문이야. 임금의 은혜야 갈수록 끝이 없는 것 같다. 만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한양에 들려서 임금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임금님한테 인사하고 강원도로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양으로 달려갑니다. 연춤은 들이달아서 연춤은 경복궁의 서쪽문이죠. 연춤은 달려 들어가서 경의로 남쪽문을 바라보며 이때 경의로 남쪽에 계신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양에 있는 경의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임금이죠. 그러니까 임금한테 인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춤은 달려 들어가서 경의 남문 바라보며 경복궁 서쪽문으로 들어가서 경의로 남쪽문 임금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났대. 임금님한테 인사한 거죠. 그랬더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답니다. 이 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찰사라는 어떤 명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이 정철을 관찰사로 임명한다. 뭐 정이품 누구누구 뭐 정철 관찰사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그 신표를 줍니다. 표딱지를 줘요. 그 표딱지가 내 눈앞에 서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를 관찰사의 징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옥절이 앞에 서 있다.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예전에 그 양반들뿐만이 아니죠.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고 기차가 없고 KTX가 없으니까 다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 말을 타거나 배를 타거나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흑수는 지역 이름이에요. 섬강은 어디며? 치악, 강원도 원주가 여기로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전라남도 창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그 다음에 평구역, 흑수, 그 다음에 섬강, 치악까지 단 한 7줄 정도에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어때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속도감 있고 빠른 어떤 사건 전개가 돋보이죠. 이게 뭐 정철 문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관찰사 부임 여정이 중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악산까지 가는데 단 7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제시를 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박진감과 경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표현상 특징이 뭐냐, 전개상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생략과 비약을 통한 박진감 있는 빠른 전개가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임금이 유배를 풀어주고 정이품 벼슬까지 주면서 너 관찰사 해 라고 했으니까 임금님 보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양에 갔습니다. 다른 작품 같으면 어떨까요? 임금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당신 이렇게 늙었습니까? 제전에 그때 제가 전라남도 창평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엄청나게 그 잘생긴 훈남이었는데 못 보던 사이에 왜 이렇게 늙었습니까? 눈물을 뜸벅뜸벅 흘리고 막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작품 속에. 그런데 이 글은 임금님의 은혜를 칭송하는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작품이에요? 강원도 기행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의 내용을 그렇게 막
세세하게 쓸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전라도 창평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치안, 원주까지 내용을 7줄 만에 줄여버린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사건 전개가 빠르다. 그리고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 아까 그 맨 첫 번째 줄에서 여러분들 지적을 했었죠. 강호에 병이 깊었다 할 때 이거 진짜로 병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만큼 자연을 뭐야?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만큼 즐겁게 지내고 있었던 얘기인데 그걸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연화고질이나 천석광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장. 서사 두 번째입니다. 역시 관찰사 부임 여정인데요. 자, 계속 이제 강원도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소양강 흘러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자, 소양강 어디 있어요? 춘천에 있죠. 그러니까 춘천까지 지금 말을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소양강 흘러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에서 여러분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소양강은 북한강 지류예요. 그 북한강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겠어? 남한강 쪽으로 흘러가겠죠. 남한강에는 바로 한강이죠. 서울이 있는 한강이죠. 그 한강에는 누가 있어요? 임금님이 계시죠. 그럼 소양강 흘러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라는 말 속에는 임금님 안녕하신가? 이런 얘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군 지정이 반영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사라고 합니다. 고신거국, 고신, 외로울 고자, 신하 신자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신하의 신하가 거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백발, 하얀 머리가 하도할사. 하도할사는 고전문학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도 많이 배웠는데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다 보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서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건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의 마음이 반영된 거죠.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 그렇지, 누구 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양강에서 화자는 소양강을 바라보며 두 가지 감상을 갖다가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물이 흘러가면 남한강 쪽으로 흘러가니까 임금님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군 지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의 머리가 휘어졌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국지정이 들어간다. 두 가지 소양강을 느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동주는 지금 철원이에요. 강원도 철원. 동주에서 밤을 겨우 세워서 동주라는 곳에 가서 밤을 겨우 세워서 북관정이라는 정제에 올라가 봤답니다. 자, 그랬더니 삼각산 제1봉우리, 삼각산은 서울에 있는 산이거든요.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제1봉,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산에 가장 높은 봉우리면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임금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임금이 함하면, 임금님이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다 그랬으니까 임금님 안녕하신가? 이런 얘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쪽은 연군 지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삼각산이 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산이고 제1봉이 가장 높은 봉우리니까 임금을 뜻하는 거죠. 그 임금님이 웬만하면 보일 것 같다는 얘기는 북관정이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보면서 임금님 안녕하신가?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연군의 정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궁왕 대궐터의 오작의 지적이니 그러다가 그 북관정 밑에를 보니까 궁의 왕, 옛날 그 궁의 왕, 태봉국을 세웠다는 궁의 왕이 살았던 대궐터입니다. 근데 그 대궐은 궁의 왕이 살았을 시기면 이미 후고구려, 그러니까 후고구려가 나오기 바로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궁의 왕이 살았던 대궐터에 오작은 까마귀와 까치입니다. 이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 같으면 대궐이면 그 대궐이 있었다는 것은 한 나라의 수도겠죠. 그러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건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관정에서 바라보니까 정철의 입장에서 북관정에서 바로 그곳이 전부 다 무너져 있는 거죠. 흔적만 남아있고 뭐만 돌아다니는데 까마귀와 까치가 날아다니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뭐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옛날에 굉장히 흥성스러운 도읍지였을 텐데 지금은 전부 다 앙상한 뼈대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천구의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흥망, 나라가 흥했다가 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아느냐 모르느냐 그랬으니까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뭘 느끼는 거예요? 무상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주, 철원에서 어디 갔다고? 북관정에 갔습니다. 북관정에 가서 뭐를 보고? 삼각산 제1봉을 보고 임금님 안녕하신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북관정 바로 밑에를 보니까 옛날 궁예왕이 채웠다는 대궐터가 보이는 거죠.
그 대궐터에 지금은 다 무너지고 까마귀 까치만 지저귀는 모습을 보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자, 동주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파워포인트로 선생님이 지금 그 스토리보드 마킹을 좀 한 건데요. 자, 강원도 철원에 도착해서 화자가 어디 올라갔다고? 북간정에 올라갔어요. 북간정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니까 뭐가 보여? 삼각산이 보일 것 같다는 얘기죠. 그 중에 가장 제1봉우리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임금님 안녕하신가 그랬으니까 연군 지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북간정 그 밑에를 바라보니까 뭐가 보는 거야? 옛날에 궁예왕이 세웠다는 대궐터에 까마귀와 까치만 날아다니는데 오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생에 무상감을 느끼고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양으로 넘어갑시다. 회양, 네 이름이 마침 똑같구나. 자, 회양이 너 이름, 네임, 이름이 마침 똑같대요. 어디와 똑같냐면 중국에도 회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정철이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회양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회양, 중국에 있는 회양이라는 이름과 마침 똑같구나. 급장류 풍채를 고쳐 안에 볼게요 그랬는데 자, 이 풍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급장류라는 사람은요, 중국의 회양을 다스렸던 태수인데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누워 지냈답니다. 물론 뭐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급장류가 그만큼 어때요?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도 그 급장류 풍채를 고쳐 안이 볼게 이거 본받아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관찰사잖아요. 관찰사가 하는 일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풍채라는 것은 일종의 뭐가 돼? 정치를 잘한 거죠. 그래서 선정의 포부가 이곳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회양에는 정철의 목민관으로서의 자세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목민관이 뭐냐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를 목민관이라고 합니다. 누구처럼 다스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그 급장류가 다스렸다는 그 회양처럼 백성들을 다스려서 정치를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선정의 포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양 부분도 한번 스토리보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도를 그렸는데 파워포인트로 지도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중국 땅이고 그 옆에 붙어있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이에요. 자, 중국에는 마침 회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철도 지금 관찰사로 가면서 강원도 회양을 도착한 거죠. 회양, 네 이름이 마침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의 회양과 조선의 회양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철이 또 생각난 게 있죠. 회양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회양이라는 도시는 옛날에 급장류라는 사람이 정치를 너무 잘해서 선정의 어떤 그 대명사가 된 곳이 회양인데 나도 이 회양에 도착해서 정철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정의 포부로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회양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냐면 관찰사 부임 여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밑에를 보시면 뭐 화자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양강 내린물이 어디로든 임금님 안녕하신가 이거죠? 삼각산 제1봉 임금님이 보일 것 같다 그런 얘기니까 두 개는 연군 지정이었죠. 자, 그 다음에 고신고국의 백발도 하도 알샤 나라 걱정하는 신하가 백발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는 얘기니까 나라 걱정 우국 지정. 자, 그 다음에 궁왕 대궐터에 오작이 지적이니 까마귀 까채가 지적이는 걸 보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양 부분에서 너의 이름이 마침 중국과 똑같다. 그래서 급장류의 정치력, 즉 선정을 나도 본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정에 대한 포부가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본사로 갈게요. 자, 본사 1번부터는 이제 내금강 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작품 개관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이 관동백옥이라는 작품은요, 크게 나누면 내금강 유람과 외금강 유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내금강 유람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내금강 여정지 어떻게 출발하나 들어가 봅시다.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달이다 그런 얘기야. 자, 영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또가 있는 가명 아닙니다. 가명이라는 것은 보통 강원도의 관찰사의 그 가명, 그 관찰사가 기거하는 곳이 가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중이 무사하다 그랬는데 이 무사하다는 얘기는 정철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정치를 잘 했다는 얘기가 들어가겠죠. 내가 정치를 잘해서 무사하고 시절은 3월달이랍니다. 자, 이 3월달은 여러분들이 좀 동글뱅이를 좀 해두세요. 관동별곡 여행의 내금강 여행의 시작점은요 3월달, 다시 말해서 봄에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약 5월달까지 약 2개월간의 여행 어떤 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여튼 3월에 출발을 합니다.
3월달인데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자, 풍악이라는 게 보통 이 금강산인데 이 금강산을 보통 풍악이라는 것은 금강산의 가을 명칭을 풍악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3월달에 떠난다고 그랬는데 벌써 가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정철이 생각할 때는 이 풍악이라는 그 어투가 3월달에 떠나는 그 금강산의 모습으로서 가장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화자가 그냥 임의적으로 풍악이라고 쓴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금강산의 가을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풍악산이다 이런 명칭을 썼다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3월달에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3월달에 어디로 갔어요? 금강산으로 갔다는 얘기죠. 행장을 다 떨치고 석행에 막대 짚었다라는 얘기는요. 자, 이거는 죽장망의 단표자라는 말로 한자로 바꿔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죽장망의 단표자라는 것이 그대로 해석하면요. 행장, 즉 행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옷이나 짐입니다. 이 짐을 떨쳐버리고 석경에 돌길에다가 막대기, 지팡이를 짚고 간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등산 가야 되니까 간편한 옷을 입고 그런 얘기예요. 옷차림으로. 간편한 옷차림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한다? 죽장망의 단표자라고 그래요.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갔답니다. 자, 만폭동에 들어갔는데 만폭동이 바로 어디냐면 금강산의 첫 번째 여정도입니다. 자, 하여튼 만폭동에 들어가서 뭘 봤냐? 폭포를 본 거예요. 만폭동에 떨어지는 폭포를요. 자, 그랬더니 은 같은 무지개. 자, 은도 동글뱅이 쳐 있고 무지개도 동글뱅이 쳐 있죠. 옷 같은 용의 꿀이 그렇습니다. 다 이거 뭐를 갖다 빗댄 거냐면 폭포의 그런 모습을 비유한 거다. 시각적인 모습을 비유했다 보시면 돼요. 하얀 은 같은 무지개가 떨어지고 옷 같은 용의 꼬리가 그 폭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섞어 돌면서 뿜어내는 소리가 심리에는 잦았으니 그랬으니까 저기 멀리 심리 밖에서는 꽝꽝꽝꽝 이렇게 들리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서 멀다는 얘기죠. 먼 곳에서는 폭포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뭐만 들은 거야? 청각적인 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폭포의 모습을 느낀 거죠. 그죠? 자, 청각적인 심상으로는 멀리서는 청각적인 심상으로 느꼈는데 그래서 들을 적에는 폭포 소리를 들을 적에는 우레소리, 천둥소리처럼 꽝꽝꽝 들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와서 시각적으로 보니까 뭐란 얘기야? 하얀 눈처럼 폭포가 쏟아지게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소리, 우레소리, 눈 전부 다 뭐를 비유한 거다? 폭포를 비유한 건데 먼 경치에서는 폭포가 보이지 않고 폭포 소리가 들리기만 하죠.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에 의존했다면 가까운 곳에서는 뭐야? 눈에 가깝다는 얘기야. 자, 가까운 곳에서는 눈에 보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각으로 집어든 거지. 만폭동에 들어가서 화자가 바라본 것은 뭐라고? 폭포를 바라봤고 그 폭포가 처음에는 멀리서는 청각적 심상에 의존하고 가까우니까 시각적 심상인데 청각과 시각을 이용해서 원근법적 묘사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정리한 거 잠깐 볼게요. 화자는 지금 만폭동의 폭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직유법과 은유법을 쓰고 있는데 은 같은 무지개다, 옷 같은 용의 초리다. 그래서 폭포의 시각적인 모습과 들을 때는 우레소리다. 이거는 청각적인 모습이죠. 원경에서는. 그리고 보니까 눈이다. 그래서 근경이 되는데 대꾸법도 들어가고 비유적 표현과 시청각적 묘사를 통해서 폭포의 역동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만폭동 부분입니다. 자, 금강산 내금강여정 두 번째입니다. 만폭동에서 폭포를 바라보고 폭포의 모습을 시청각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한 부분이 있었죠. 자, 거기를 지나서 이제 금강대에 도착합니다. 자, 금강대에서 바라본 건 뭘 바라봤냐면 학을 바라봤어요. 보통 학은 도교에서 신선들이 탄다는 동물이 학이에요. 그래서 이 학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신선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이 학들이 정철 주변을 도망가지 않고요. 자기 주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송나라 때 인포의 그런 고사를 떠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물화일체, 즉 자연과 화자가 일체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부분이 이 금강대 부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금강대라는 정자 맨 위층에 그 정자 꼭대기예요. 선학 할 때 이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신선선자죠. 신선들이 탄다는 학이 새끼를 쳤답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이 춘풍 옥적성, 봄바람이죠. 옥적성, 옥피리 소리예요. 그런데
이 옥적성이라는 것은 옥피리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봄바람 소리가 마치 옥피리 소리 같다는 얘기니까 일종의 아름답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어떤 대상을 예쁘게 표현한 수사법을 갖다 뭐라 그래요? 미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봄바람을 미화시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춘풍 옥적성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웠던지 이 잠을 깬 주체는 누가 깬 거예요? 아까 소나기 새끼를 쳤다 그랬죠. 학들의 새끼가 잠을 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 잠을 깨웠던지 호의 현상은 중요한 건데요. 이 호자가 흰색 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검은색 치마를 두른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상자가 치마 상자예요. 그러면 호의 현상이 이게 학을 의인화한 표현이 되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학을 의인화시킨 그런 표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때 사진 좀 보세요. 이 학의 사진인데 학 사진을 보게 되면 옷은 어때요? 그 몸통은 흰색이죠. 그 다음에 꼬리라든지 이쪽 머리라든지 이쪽 그 다리 부분은 까만색이죠. 그래서 호의 그 다음에 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을 마치 흰 옷과 검은색 치마를 입은 사람에 빗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의 현상은 학을 의인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험문제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호의 현상이 학이 반공에 공중에 소소 뜬다 그럴 때 이 소소라는 것은요 조그맣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중에 솟다 그런 뜻입니다. 솟아서 학들이 공중에 솟아뜨니 서우 옛 주인을 솟아 떴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 주변을 붕붕하게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서우의 옛 주인, 이 서우의 옛 주인이 누구냐면 송나라 때 인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인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 산에 가서 자기가 양팔을 딱 벌리고 서 있으면 학들이 전부 다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 곁에 다 이렇게 내려 앉았다는 그런 전설이 주어지는데 자연과 사람이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일체가 된 거죠. 이런 거 보고 자연과 동화됐다 또는 무라일체가 됐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우 옛 주인, 즉 자기 자신, 정철 자기 자신을 이 학들이 서우 옛 주인, 즉 송나라 때 인포를 반겨서 넘실거리는 것처럼 도망가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화자도 이 서우 옛 주인처럼 자연과 무라일체, 동화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금강대 화자가 올라가서 봤더니 맨 꼭대기에 이게 정철이에요. 정철이 아니 저 선악들이 새끼를 쳤는데 봄바람 소리에 잠을 깨가지고 옥적성 봄바람 잠을 깨워서 공중을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 학들이 도망 안 가고요. 이 호의 현상이요. 자, 그래서 화자 곁을 떠나지 않는 이 학의 모습을 봤을 때 저 녀석들이 나를 송나라 때 인포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정철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모습이 이 속에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무라일체라고 하고요. 또 학을 타고 신선들이 날아다닌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금강대 부분에서는 신선사상도 반영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금강 여정지 진월대 들어가 볼게요. 여정지 3번 진월대입니다. 여기서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봉우리를 묘사하는 부분이 되는데 작은 향로 모양의 바위, 소향로, 대향로, 큰 향로 모양의 바위를 눈 아래쪽으로 굽어보면서 정향사라는 절, 진월대. 자, 진월대라는 것은 정향사 뒤쪽에 있는 정자 정도 되나, 누각 정도 되나 봐요. 정향사라는 진월대, 고쳐 앉아 다시 보니까 여산의 진면목이 할 때 이 여산이라는 것은 금강산의 원래 금강산인데 중국에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가 여산입니다. 그 여산의 진면목이 할 때 그 진짜 중국의 산이 아니겠죠. 화자는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진월대에서 금강산의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산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금강산이죠. 금강산 진면목이, 이 진면목의 뜻은요 참다운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도 좀 알아두세요. 금강산의 진면목이, 진짜 모습이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 진월대에서. 자, 그러면 금강산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어와 조아웅이 조물주의 그 솜씨가, 조물주는 세상을 창조했다고 전설상에서 알려지는 사람이 조물주죠. 그 조물주의 솜씨가 헌사또 헌사하셔. 자, 헌사또 헌사하다도 알아두세요. 야단스럽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조물주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나. 날아가던 모습을 하거든 뛰지를 말든지 뭐가? 바위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진월대에서 바라보니까 밑에를 바라보니까 금강산의 참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금강산의 참모습이 어떻길래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인데 그 대단한 모습이 어떤 바위는 날아가는 모습을 하고 어떤 바위는 뛰는 모습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바위는 서 있기도 하고 어떤 바위는 솟아 있기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바위의 모습이 어떻다는 얘기야?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죠.
어떤 바위는 부용을 꽂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부용이라는 것은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을 꽂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백옥, 하얀 옥을 어떤 바위는 묶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동명, 동명이라는 것은 동해바다예요. 어떤 바위는 동해바다를 박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바위는 북극성을 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진월대에서 맨 첫 번째 바라본 곳은 금강산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바위의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그 바위의 모습들이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죠. 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춰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그랬으니까 변화무쌍하면서도 역동적이고 뭐 그런 바위의 모습을, 다양한 바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 부용을 꽂았는다, 백옥을 묶었는다, 동명을 박쳤는다, 북극을 괴고 있는 듯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문장 구조를 똑같이 지금 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대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꾸적인 표현도 쓰고 있고, 당연히 이런 대꾸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리듬감이 준다, 리듬감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정형사 진월대에서 또 이제 저 멀리를 바라보니까 망고대라는 그런 높은 바위와 그 다음에 혈망봉이라는 그런 바위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높기도 높구나 망고대여 외롭게 서 있는 그 혈망봉이 어떻게 서 있냐? 하늘에 치솟아 올라서 무슨 말을,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 직원입니다. 직원. 충신의 직원. 여기서는 말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말. 자, 무슨 말을 사로리라. 무슨 말을 아래다. 사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말을 전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을 아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야. 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외롭게 솟아있는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이 하늘에 치솟아 있는데, 그 모습이, 자, 하늘에,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왕, 임금을 뜻합니다. 임금에게 무슨 자기의 직원, 충신의 어떤 직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천만급 지나도록 그 뜻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신의 뜻, 이 뜻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조 있는 선비의 그런 모습이 되겠죠. 지조 있는 그런 선비의 모습을 굽힐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야. 어와, 너로구나, 너 같으니 또 있단 말인가 할 때, 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누구요? 정철,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망고대와 그 다음에 혈망봉은 직언을 하는 충신의 모습으로서 화자 자신을 빗대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소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망고대와 혈망봉 부분이 됩니다. 자, 진월대 부분 좀 길죠?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화자가 진월대 올라갔습니다. 진월대 올라가서 첫 번째 바라본 게 뭘 봤다고요? 그 밑에 있는 변화무쌍한 바위의 모습을 봤죠. 날고, 뛰고, 섰고, 서있고, 부용을 꽂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백옥, 동명, 북극을 괴는 것 같은 다양한 바위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한 거죠. 자,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서, 즉 하늘에 임금한테 자신의 어떤 그 직원을 서슴지 않는 그런 화자가, 그 충신이 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투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월대 스토리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 진월대 올라가서는요, 망고대와 이 밑에 변화무쌍한 바위의 모습을 봤죠. 날아가는 모습을 하거든 뛰지를 말든지, 서있거든 서있지를 말든지, 연꽃을 꽂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동해바다를 박찬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 멀리 망고대와 혈망봉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직원을 쓰지 않는 충신의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진월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 금강산의 다양한 봉우리 묘사에서 뭐 동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서 있는 이미지가 서로 대조되어 있는 거, 그리고 문장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대꾸된 표현도 보인다는 얘기죠. 자, 뭐뭐 하는 듯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직유법도 이 작품 속에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망고대와 혈망봉을 바라보면서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도 이 작품 속에 잘 들어가죠. 임금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충신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강산 네 번째 여정지 계심대로 넘어갈게요. 자, 계심대는요, 12,000봉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게 바로 이 계심대 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계심대, 고차올라, 중양성은 그 성 모양의 바위입니다. 중양성을 바라보면서 12,000봉,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알죠? 그때 금강산 그 12,000봉이 계심대에서 보인대요. 자, 12,000봉을 넉넉히 하나씩 혀여보니, 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어보다, 그런 뜻이야. 하나씩 세어봤더니 그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그 12,000봉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그 끝트리마다 서로 있는 기운, 그러니까 12,000봉에 그 끝트리마다 뭐가 서로 있다는 얘기, 기운들이 서로 있다는 얘기죠. 그 기운이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맑디마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맑고 어떻다는 얘기야? 그 기운이 좋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I love you 할 때, I like you 할 때 그 love you 그 뜻이 아니라 이때 중세국어 시대 좋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로 해석을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 서로 있는 기운이 어떻다는 얘기야?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맑디마나 그랬으니까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해석 주의해서 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기운, 이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어서, 자, 흩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모아가지고 인거를 만들고 싶대요. 이때 인거리라는 것은 정처를 도와서 열심히 정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지조 있는 선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인거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는 결국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국지정이 이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서려 있는 기운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지조 있는 선비를 만들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형용도 그지였고, 형용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도 끝이 없다는 얘기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죠. 태세라는 것은 모양새입니다. 바위의 모양새도 참 하도할샤 많이 나오죠. 하도할샤 뭔 뜻이라고 그랬어? 많다라고 그랬죠. 많다. 그래서 모양새도 대단하고 많구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 끝트리마다 있는 서려운 기운이 인거를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천지가 생길 때, 이때 천지라는 것은 world, 세상이죠. 바로 불이죠.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 요 세상이 만들어질 적에, 참길다, 만들어진다, make. 만들어질 때에, 또 오타가 또 났어요. 선생님, 오타 대마왕. 자, 만들어질 때, 자연이, 이때 자연은요, 너무 자연은 very beautiful 할 때 그 자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라는 부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 주의하세요. 자, 세상이 만들어질 때 저절로. 알겠죠? 자기의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저절로 됐는지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야? 정철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편견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저절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만 보게 되니까 왜? 여기 보면 이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지조 있는 선비들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만 보게 되니까 전부 다 뭐가 있다는 얘기야? 유정도 유정하다. 자, 자연은 무정한 존재가 아니라 전부 다 유정, 그 뜻을 담고 있는 존재가 자연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왜 그런다고요?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는 선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부 다 그 자연은 하나의 삼라만상의 인간 세상을 구축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진월대 계신대 부분이 됩니다. 자, 계신대 스트리보드로 가볼게요. 자, 계신대에 올라가서 12,000봉을 넉넉히 세어봤더니 이 봉우리마다 전부 다 뭐가 맺혀 있대요? 기운이 맺혀 있다는 얘기죠. 그 기운을 흩어내어서 모아가지고 뭐를 만든대요? 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지조 있는 선비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인거를. 그죠? 그러니까 우국지정이죠. 자,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정철이 무슨 생각이 든 거야? 자연은 저절로 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유정도 유정할샤 뜻이 담겨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계신대 부분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뭐 여기는 지금 아까 얘기한 거 핵심 정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우국지정의 정서, 기운을 흩어서 인거를 만들고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뭐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근강 요정 5번째 비로봉입니다. 자, 이 비로봉은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화자가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여정지는 여정지지만 그냥 밑에서 쳐다보고 내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 자, 보통 이게 연애 동영상, 예능 프로그램 동영상 같으면 자꾸 이렇게 오타 나면 밑에 이렇게 자막이 뜨죠. 엥! 하면서 또 오타 났다, 막 이렇게. 근데 그냥, 여기 또 오타 또 났는데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비로봉에서 공자의 호연지기를 흠모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도 읽어볼게요. 비로봉 꼭대기, 윗상자 2개의 머리 두 자를 쓰니까 가장 꼭대기가 되겠죠.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할 때 이 니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자, 사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빌어본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동산, 태산, 빌어본 세 개 중에서 어나야, 이 어나야는요 의문사로 사용된 거예요. 의문사로.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 뜻을 갖다가 잘 물어봅니다. 언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어떠한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산과 태산이라는 산과 비로봉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높단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논하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사가 들어가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공자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그 공자께서요. 옛날에 자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크게 하려고 노나라에 있는 뒷산이 동산이에요. 동산. 그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를 쳐다봤대요. 그래놓고 노나라 되게 좁네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키우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자께서는요. 이제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좁다고 이제 생각했으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중국에서 가장 높다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태산이라는 산이 있죠. 이 태산. 그 태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태산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천하를 보고 천하도 되게 더 좁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대신 당신의 마음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크게 된 거죠. 이렇게 마음을 크게 한 거, 마음을 좁게 갖지 않고 마음을 넓히고 큰 어떤 뜻을 품는 것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호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동산, 태산, 빌어본 꼭대기 세 개 중에 뭐가 더 높단 말씀입니까?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님께서는 어찌해서 좁다고 말씀하셨는지 자기는 그걸 잘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지위, 이 지위가 뭐라고? 공자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지위로 호연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 호연직이 넓고 큰 마음을 어이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결국은 비로봉에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는 내려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비로봉 부분도 스토리보드로 한번 만나보죠. 자, 비로봉은 아까 얘기했지만 화자가 올라간 곳이다, 올라가지 못한 곳이다, 올라가지 못한 것이죠. 자, 정철은 저 높이 서 있는 비로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공자님을 생각한 거야. 공자는요, 그 노나라의 그 산인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되게 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노나라가 좁으니까 중국에서 가장 높다는 산이 어디로 간 거야? 태산에 간 거죠. 태산에 가서 딱 올라가서 역시 천하도 좁군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키웠대요. 그게 바로 호연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철은 그 비로봉 꼭대기를 보면서 비로봉, 동산, 태산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높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노나라가 좁은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호연직의 그 깊은 뜻을 자기는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비로봉이에요. 알겠죠? 자, 밑에 보면 핵심 정리 들어가 있는데요. 자, 공자는 동산과 태산에 올랐죠? 그러면서 노나라와 천하가 좁다고 하면서 호연지기를 길렀습니다. 자, 근데 화자는 어떻습니까? 비로봉에 오른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노나라가 좁은 줄도 모르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하죠.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자의 덕과 그 경지를 흠모한다 라는 부분이 어디라고? 비로봉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활용소로 한번 가볼게요. 활용소는 연못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선정의 포부를 밝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선정의 포부를 밝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 봉우리를 찾아갔답니다. 사자 모양의 바위가 사자봉인가 봐요. 사자봉을 찾아갔더니 그 앞에 알피에 사자봉 앞에 넓은 바위가 있고 그 넓은 바위가 뚫려서 활용소라는 연못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연못 속에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구비구비 또아리 틀고 뱀이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잖아요. 구비구비 서로 있다는 얘기야.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천년 노령은 바로 누구냐면 노련한 정치가로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화자, 즉 정철 자기 자신을 늙은 용에 빗댄 겁니다. 그 늙은 용이 구비구비 서려가지고 밤낮으로 주야로 흘러낸대. 뭐를 흘러낼까요? 자, 활용시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겠어요? 뭐가 흘러나와? 물이 흘러나오겠죠. 밤낮으로 물을 흘려내어서 창이라는 것은 바다가 되겠죠. 바다로 잇고 있다 그런 얘기야. 물이 바다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천년 노령이 화자라고 그랬는데 왜 화자는 물을 뿜어내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뿜어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당시 조선은 농번주의 국가입니다. 농번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농번주의 국가에서
정치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정치가의 뭐겠어요? 임무겠죠. 그래서 천년 묵은 늙은 용이 물을 뿜어내서 바다로 잇는답니다. 근데 자기 힘만 가지고는 그렇게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풍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풍운은 바람하고 구름이 풍운이죠. 자, 여러분 물이 바람과 구름을 만나야 비가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정철을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지조에 있는 선비들을 가리킨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년 묵은 늙은 용 혼자만 가지고 자기가 뿌린 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풍운을 만나서 언제 얻어서 3.15를 뿌리려고 하느냐 그랬는데 3.15 자 흡족한 비를 가리킵니다. 3일 동안 내리는 비니까 흡족한 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흡족한 비죠. 그래서 이쪽은 농분주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비를 가지고 뭐 하려고? 음의 이음풀, 음해라는 것은 벼랑입니다. 그늘진 벼랑. 벼랑에 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었다는 시들다 그런 뜻이에요. 시들어버린 풀, 백성들을 가리키죠. 자, 이 풀은 전통적으로 우리 현대문학 작품에서도 보면 민초라고 해서 풀초자를 써가지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통 풀에 빗대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풀은 일반적으로 백성을 비유한다,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벼랑 끝에 힘들게 살고 있는 시들어버린 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백성을 살려내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런 정신 보고 바로 뭐라고 그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죠. 그리고 백성들한테 정치를, 물을 뿜어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정치를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선정의 뭐도 들어간다? 포부도 잘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스토리보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사자봉 앞에 이게 사자봉에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사자 모양 같죠? 갈기가 이렇게 어흥 하는 사자요. 사자가 참 어흥 하나? 호랑이가 어흥 하나? 모르겠네. 자, 하여튼 사자봉이라고 사자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에 넓은 바위가 있고 거기에 폭 파여가지고 활용소라는 연못이 됐다는 얘기야. 거기에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화자 자기 자신, 즉 노련한 정치가로서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기 자신이 천년 노령이 물을 쭉쭉쭉 뿜어냅니다. 그래서 바다로 이어가는데 이 물만 가지고 농사 못 짓죠. 그러니까 풍은 바람과 구름이 협조를 얻어서 지주는 선비를 만나서 3.15 흡족한 비를 뿌리면 돼요. 그 흡족한 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라는 애민정신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 하고 싶다는 얘기니까 선정의 포부도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활용소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정리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금강산 내금강의 마지막 여정지입니다. 드디어 내금강 마지막 여정지 불정대까지 왔네요. 불정대는 12갈래의 폭포를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대목이 이 불정대 대목인데 읽어볼게요. 마하연, 묘길상. 묘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시면 그 바위에다가 부처님 조각 같은 거 해놓은 거 볼 수 있죠. 그걸 묘길상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조각된 바위,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안문고개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 건넜대요. 그 불정대 가는 길이 좀 험한가 봐요.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갔더니 불정대가 나와서 거기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올라가서 보니까 절벽이죠. 깎아지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놓고, 즉 불정대 앞에 큰 절벽이 하나 있나 봐요.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보여내서, 자, 은하수를 갖다가 은하수 한 굽이치는 구비를 잘라낸 다음에 그걸 오징어 찢듯이 다 찢어서 실처럼 풀어 헤쳤다는 얘기야. 풀어 헤쳐가지고 지금 배 동글뱅이 쳐 있는데 배가 천이야, 천. 배틀 가지고 천 짜잖아요. 실 넣어가지고요. 배처럼 걸어놨답니다. 어디에다가? 천심절벽 위에다가요. 뭐를? 폭포를요. 그러니까 은하수도 폭포를 빗댄 단어고 실도 폭풍모를 빗댄 거고 배도 마찬가지로 천인데 폭포를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동글뱅이 친 것들은 전부 다 폭포를 빗댔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도경, 그림책이야, 그림책. 자, 그림책으로 자기가 12폭포를 봤을 때는, 못다 또 났네요. 그림책인데, 폭포를 봤을 때는 12줄짜리, 12굽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닥이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적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12폭포를 바라보니까, 이적선은 누구냐면, 이태백이라는 할아버지야. 이 사람은 죽어서 신선이 됐다는 사람이죠. 이태백이 이제 있어서, 지금 나하고 살아있어서, 고쳐 은은하게 다시 한번 은은하다 그랬는데, 다시
의논하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의논하다 일단 써놓을게요.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뭘 의논하냐면 자, 이태백이라는 사람은요, 살아서 여산이라는 곳에 가서, 여산이라는 산에 가면 굉장히 그 높이 떨어지는 폭포가 있답니다. 그 여산이라는 그 폭포를 보고 망여산 폭포라는 작품을 지었어요. 근데 그 망여산 폭포라는 작품 속에 보면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류직하 삼천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떨어지는 게 3,000척의 높이로 떨어진다라고 그 장관을 묘사했거든요.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철이 생각을 한 거죠. 옛날에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망해산 폭포라는 작품 속에서 비루지가 3,000척이라고 해서 여산의 폭포가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태백이 살아서 나랑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뭐가? 여산의 폭포가 이쁠까? 12폭포가 이쁠까? 불정대에서 말하는 거. 뭐가 이쁠까?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의 폭포가 도곤은 비교부사격 조사입니다. 보다로 해석합니다. 여기보다 즉 불정대 폭포보다 낫다, 좋다 그런 뜻이죠. 이쁘다 라는 말 못할 거다는 얘기니까 여산의 폭포가 예쁘다는 얘기야. 금강산의 불정대 폭포가 더 예쁘다는 얘기야. 금강산의 불정대가 훨씬 더 예쁘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불정대에서 폭포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요. 빗댔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태백이 살아있다면 이 불정대 폭포가 더 예쁘다고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스토리보드로 가볼게요. 자,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거기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 건너가지고 어디 갔대? 불정대 올라간 거죠. 불정대 올라가서 딱 보니까 천심절벽이 보이는 거야. 앞에 깎아진 듯한 절벽이 있고 그 절벽에 은하수 한 구비를 어떤 놈이 톡 잘라가지고 오징어 찢듯이 실처럼 다 풀어친 다음에 은하수, 이 실을 배처럼 천처럼 따다다다다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12줄짜리 12폭포란 얘기죠. 자, 그 이 12폭포의 장관을 보면서 이태백이 예전에 여산의 폭포가 예쁘다고 했는데 살아있었다면 여산의 폭포보다 12폭포가 더 예쁘다고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불정대 부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12폭포의 비유적 표현 아까 정리했었죠. 은하수 한 구비를 잘라서 실처럼 풀어쳐서 배처럼 걸어놨다. 오케이? 자, 이 두 가지는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돼? 직유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이 똑같은 문장 구조 반복했으니까 대꾸법. 자, 그 다음 12폭포를 은하수 한 굽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은유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내금강 여정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외금강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